오늘은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앞으로 어떤 형사처벌 받게 될지, 그 수위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국회에 출동한 일반 군 장병들하고요,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군 관련자들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부분 질문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둘째로는 언론들에서 내란죄 처벌에 대해 다루면서 좀 잘못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과거 유사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내려질 형사처벌 수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일당이라고 함은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 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로서 계엄령을 찬성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계엄을 실제로 실행한 박안수 계엄 사령관,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을 출동시킨 3개 부대의 사령관들, 또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를 지시한 경찰청 고위 간부들, 긴급한 순간에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여당 당사로 모이게 하여 이 계엄령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실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내란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내란죄 규정하고 있는 형법 87조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 법문을 쪼개보면 요건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것,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세 번째로는 폭동을 일으킬 것으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포고령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포고령인데요. 2024년 12월 3일 20:30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토 전부임이 확인돼서 1번 요건 쉽게 충족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 특전대 투입하고 서울시대 탱크가 나다녔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평화를 해친 거에도 분명히 해당합니다. 두 번째 요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거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판결문 보면 아주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0번인데요. 5.18 내란 행위자들이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시위 진압 행위는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강압하여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자, 이거 이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여기 보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윤석열도 포고령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이 판례에서는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해서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했으므로 이것을 국헌 문란으로 봤는데, 이 윤석열은 경찰과 군대 동원해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두환 판결하고 동일하게 국헌 문란의 목적 가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건, 폭동을 일으킬 것. 이것도 전두환 판결에 상세히 나옵니다. 자, 12번이고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고 그 정도가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1980년 5월 17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되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은 지역계엄 실시와 관련하여 계엄 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 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 사령관의 권한은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 장관이 계엄 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 업무와 일반 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의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할 것이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에 폭동하고, 또한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우리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요지는요,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는요, 필연적으로 국민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헌법기관 고유의 권능 상실을 초래하므로 그 자체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협박행위가 되어서 폭동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의 포고령 보면요, 국민기본권 제한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포고령 제1항에서요, 정치적 자유를 막고 있고요. 자, 2항을 보게 되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막고요. 3항에서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제한하고요. 4항과 5항에서는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인들이 파업, 태업, 집회행위해서 안 되고 전공의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된다고 해서 직업의 자유 제한하는 겁니다. 자, 국민들의 기본권 제약하니까 위협이 되고 당연히 폭동에 해당할 거예요. 나아가서 국회에 경찰하고 군 병력 투입해서 유형력까지 행사했으니까 100% 폭동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행위는 내란죄의 세 가지 요건 전부 충족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일당들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법 87조 보게 되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형이 굉장히 셉니다. 자, 그리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3호에서는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이잖아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굉장히 셉니다. 자, 여기서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는요, 깜빵 가서 강제로 일, 그러니까 노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 노역 하게 되면 징역형이라고 하고요, 노역 안 하면 금고형이라고 합니다. 이 금고는 주로 실수로 사건 사고 발생시킨 과실범들한테 붙는 죄예요. 주로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그런 범죄에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죠? 우선 대통령한테 계엄령 적극 권유하고 계엄을 실제로 지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겠죠. 국무회의 의결로서 계엄령을 찬성한 국무위원들도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 모의에 참여하거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려 그러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윤석열과 대통령실도 계엄령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심의 거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엄령에 찬성한 사람은 모의에 찬성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묵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도 모의에 참여한 사람으로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무위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위에서 묵인하는 것, 이거는 사실상 모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똑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빠질 것이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회의 속기록이나 녹취록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리부터 계엄에 관해서 이 윤석열이하고 상의하고 중책을 맡기로 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리고 국회에 280명 군인 출동시킨 3개 부대 사령관들,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출입 통제한 경찰청 고위 간부들 모두 모의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모의한 건 아니고 계엄령 터지고 나서 임무 부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거짓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좀 봐볼게요. 이거 MBC에서 취재한 건데, 출동 명령 거부하자 폭행 폭언 내란 실행의 핵심 방첩사.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죠. 비상계엄의 핵심은 충암파 여인영 전 사령관의 국군 방첩사령부였죠. 그런데 방첩사의 수뇌부가 출동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폭행을 하며 출동을 강요하며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국방부는 방첩사 수뇌부 장성 2명을 직무정지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SBS인데요. 최소 6시간 전 지시, 방첩사 수뇌부 야간회의. 계엄 선포가 있기 최소 6시간 전부터 주요 지휘자들에게 정 위치에 있으면서 긴급 연락에 대응할 태세를 갖춰라. 이런 지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쯤에 사령관 집무실에서도 방첩사 수뇌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들 폭행하고 최소 계엄 몇 시간 이전부터 지시 하달받았다. 그렇다면 함께 모의한 걸로 봐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모의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법문을 보게 되면 계엄 모의를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해당하는 거 여기 100% 확실하잖아요. 이 사령관들은 군 지휘관으로서 군 병력 지휘했고요. 이 경찰들은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막는 거 계엄령 실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데 그 막는 업무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처벌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사하고 재판에서 분명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방부 장관이 시킨 거고 나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내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나 직무유기죄 성립하는데 다른 방도가 있냐. 난 명령이 내려오니까 표면상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그 명령이 불합리한 거는 아니까 부하들로 하여금 최대한 인명피해 막고 형식적인 범위 내에서만 업무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내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건데 근데 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대법원 판결인데요. 항명죄에 관한 상고 이유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항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관의 명령이 정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을 하질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봐볼게요. 자, 이거는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의 내용은 성문에 의한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범위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된다. 또한 상관의 직무집행 명령이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위법한 경우라면 그 직무집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여기서도 봤을 때 상관의 명령이 적법해야지만 그거 위반할 때 직무유기죄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명죄, 직무유기죄 성립되려 그러면 명령 자체가 적법하고도 정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계엄령 적법한가요? 계엄령 2조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군 장성들이나 경찰청장이 이런 내용 모를 수가 있나요? 법률 자문까지 봤는데 안에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전두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전두환하고 노태우 밑에 똘마니들은 나는 지휘 체계에 따라서 부여받은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대법원은요, 이거 다 유죄로 봤습니다. 논거 한번 볼게요.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사건 때 공범들 다 처벌받았고 이번 사태에서도 군 지휘관들이나 경찰 간부들이 나는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 인정되는 게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살펴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한 순간에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여당 당사로 모이게 해서 계엄령 해제 결의 고의적으로 방해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처벌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분이 계엄령 처음 나올 때 국회 안에 계셨어요.
근데 계엄령 선포되고 오히려 국회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남들은 지금 월담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애쓰는데 본인은 애써서 나간 거예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당장 계엄령 해제 필요한 거 결의해야 되는 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이 여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도 난리가 나서 우리 빨리 계엄 해제 결의해야 된다는 말이 오고 갔을 텐데 이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윤석열이랑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 통화에서 윤석열이가 단순히 계엄령 선포했다 이런 얘기만 했을까요? 분명히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 상황에서 이분이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했으니까 이거 고의로 의결 방해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분 나중에 해명한 내용 보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서 당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소리 했는데 저는 뭔 멍멍이 소린지 전혀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 부당한 계엄 해제 막는 방법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로 결의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방해했다. 저는 내란 행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 책임 회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사람들, 군 간부들의 지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 근데 정확히는 출동 군인들도 직업 군인하고요, 일반 장병들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엄을 포함해서 군사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군인들하고 일반 장병을 동일선상에서 그냥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출동한 직업 군인들에게는 군 장성들과 마찬가지 이유로 내란 모의 지휘죄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분명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고 현장에서 임무 수행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일반 장병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국회 선관위로 나가가지고 살상, 파괴 이런 행위 수행한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살상은 살인하고 상해가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미한 교통사고 나서 한의원 가도 2주짜리 상해 진단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총칼 들고 국회로 출동해서 시민들하고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한테 상해는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회 회의장에 문하고 창문 부셔버렸잖아요. 파괴 행위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호에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자,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 적용되는 거 타당해 보이시나요? 아마 이거 적용해서 기소했다가는 군 장병들의 부모들부터 시민들까지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애초부터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들은 범죄 집단 내에서 말단에 있거나 단순히 도구로 이용되었다. 자,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이 사람이 딱 처벌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주는 방식 과거부터 자주 채택해왔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우선 언론과 정치인분들이 군사 반란죄가 성립된다 이런 언급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군형법 한번 봐볼게요. 군형법 제5조는요 반란죄라고 규정을 하고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벌한다. 수계, 사형, 그리고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 수행하거나 살상, 파괴, 약탈행위한 사람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안해동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우리 내란죄보다 더 세요. 근데 전두환 사건 판결문 보면 반란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9번인데요.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 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군 지휘 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돼야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 통수 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서 지휘 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5.18 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제가 승인 혹은 무기나의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 및 이동은 군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게 적법하건 간에 불법이건 간에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병력의 배치 및 이동이 이루어지면 그건 반란죄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윤석열이가 명령을 내린 건 사실이니까 군사반란죄로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언론에서는 내란죄하고요, 내란 미수죄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내가 칼로 사람을 찔렀다. 근데 죽지 않았다. 그럼 살인 미수잖아요.
윤석열이도 국회 장악을 시도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의결을 성공해내서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미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미수의 반대말은 기수인데 이것은 범죄가 다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수하고 미수가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형법 조항을 좀 살펴볼게요. 자, 형법 25조에 보게 되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 항에서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결국 감형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법문에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미수범 대부분 다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국회 장악 시도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의결에서 결국 목적 달성하지 못했고 계엄령 유지 시간도 짧으니까 미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이 개시됐고 이 포고령이 선고되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시작되었고 그 상태에서 군하고 경찰 병력이 출동해서 국회의원들 막아 세움으로써 국헌 문란 행위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어서 기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이나요? 근데 이 부분도 전두환 사건 판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 이 사건에서도 이미 한 지방,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서울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미수죄라고 볼 수 없고 내란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하고 그 일당들의 처벌 수위 알아볼게요. 근데 그간 내란죄 사건이 거의 없어가지고 형량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유튜브 찍으셔도 형량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유사 판례들에 근거해서 아주 근접하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6년에 내려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에서 인정된 형량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게 고등법원 판례고요. 대법원에서는 양쪽 모두 다 항소 기각돼서 이대로 확정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두환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1심은 사형인데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된 겁니다. 자, 노태우 징역 17년. 자, 황영시. 자, 황영시는 전두환의 상관이죠. 우리 서울의 봄에도 나옵니다. 징역 8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 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주영복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징역 7년 나왔고요. 자, 여기 유학성 전두환 상관이었고요. 징역 6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규원 이 사람도 전두환 상관이었는데 징역 3년 6개월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좀 다르긴 해요. 전두환 사건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살상이 이루어졌고 국헌 문란 세력이 실제로 정권 찬탈의 목적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유지되던 기간도 상당히 길어가지고 우리 사안하고 그대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전두환 사건 판결이 1996년에 선고됐는데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로 많이 발달하고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저 판결 형량하고 단순히 현재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근에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 사건에서 인정된 형량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통진당의 이석기 아십니까? 이석기 국회의원은요, 통진당의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렬 등과 함께 반국가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북한 사상을 추앙하고요, 추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의 유사 상태가 되면 국가기관시설 파괴할 것을 주장하고 다녔는데 이 사실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에 선고된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서 피고인 4가 이석기입니다. 자, 피고인 4를 징역 12년형 및 자격정지 10년형에, 그리고 피고인 6이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인데요. 피고인 6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자,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것은 내란 음모죄예요. 근데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었어요. 2심은 이석기의 행위를 내란 음모죄까지는 볼 수 없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주장을 퍼뜨리는 내란 선동죄 수준만 인정된다 라고 봐가지고요. 이게 서울고법에서 2014년에 선고가 됐죠. 피고인 4를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6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이렇게 처한다고 해서,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이 5년을 결국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양쪽 상고 다 기각돼가지고 확정됐어요. 일단 이석기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은 내란죄가 아닙니다. 1심은 내란 음모죄, 2, 3심은 내란 선동죄 적용했는데, 우리 형법 보게 되면 내란죄하고 형량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내란죄 같은 경우에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죠. 자, 참여한 사람들 5년 이상, 그리고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람 5년 이하. 이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같은 경우에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동, 선전도 같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판결들 참조하면 윤석열하고 그 일당들한테 어느 정도 형량 선고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이석기가 범한 내란 음모죄보다 더욱 중한 범죄 수행한 거 분명합니다. 단순 모의나 선동 수준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갔으니까요. 그럼 이석기 사건 1심이 내란 모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선고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노태우가 내란죄 사건에서 받은 형량이 징역 17년이에요. 비교했을 때 윤석열은 노태우처럼 사람 죽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사실상 내란죄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17년보다 경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높게 평가될 개연성도 있어요. 현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 보호 가치가 1996년에 본 것보다 더 높다고 평가될 것이기에 형량이 조금 더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요. 해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선고할 것 같습니다. 이거 윤석열 다른 범죄는 다 빼고 내란죄만 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윤석열한테 계엄령을 적극 권유하고 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사람 실제 내란 수계 윤석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모의만 한 이석기의 12년보다는 더 높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12년에서 15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국무위원들, 미리부터 계엄에 관해 윤석열이하고 상의하고 중책을 맡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에 280명의 군인을 출동시킨 3개 부대의 사령관들은 그 행위 자체는 아주 중차대하지만 이 대통령의 강한 압력과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유,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더 이상 계엄 사태에 동조하지 않고 평시로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7년에서 9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무회의 의결에서 계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한 국무위원들이 있고요.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출입 일부 허용하다가 다시금 통제 시작한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도 있고요. 그리고 긴급한 순간에 여당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여당 당사로 모이게 해서 계엄령 해제 의결 방해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한테는 징역 5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실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 중에서 군 간부들은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실형 예상됩니다. 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선고하는 사건들에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 법원이 지금까지 내란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가지고 집행유예 선고하는데 극히 주의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향후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실형 선고해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 중에서 일반 병사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혹여라도 죄를 묻는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 정리해봤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거에 통진당하고 비슷하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의원 제명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때마다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